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지금 이 라이브로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2022년 그 부동산 대응 전략을 제가 제 16회 이데일리 웨스토어에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내년도 대응 전략 목차를 좀 보겠습니다. 자, 목차는 제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잡아봤습니다. 현황 진단, 또 시장 전망, 그리고 마지막 대응 전략이고요. 그 안에 각각 8가지의 우리가 이제 주목할 만한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황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황 진단입니다. 첫 번째는 그 집값 상승의 본질을 우리가 좀 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올랐냐죠. 뭐 쉽게 말하자면 왜 올랐냐 이 부분인데 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뭐 정책 때문이다, 뭐다, 뭐 말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 어떠한 완벽한 정책을 썼을지라도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정책이 오로지 집값 상승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본질은 뭐냐?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일단은 저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이게 국내 요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집값을 우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고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가장 적게 오르게 할 수 있을까? 상승폭을 어떻게 하면 저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좀 현실적인 정책을 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은 집값은 내려야 된다. 이렇게 좀 시작점이 굉장히 좀 아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정책을 썼을지라도 집값은 올랐을 텐데 정책도 시장과 좀 역행하는 정책이 쓰여지면서 사실 상승의 그 폭이 조금 더 많이 간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좀 짚어 드리고요. 그렇다면 집값 상승의 본질, 쉽게 말하자면 이 저금리와 유동성, 돈입니다. 돈에 대한 문제고 부동산은 일종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원인은 돈, 부동산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이 집값 상승에 부추겼던 이 저금리와 유동성이 지금 끝난 것이냐, 집값 상승의 본질 요인이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근 10년 동안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심각하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다. 이게 한 2016년, 17년도부터 대두되던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근 10년치 푼 돈보다 작년 한 해 동안 풀린 돈이 전 세계적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200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만 특히 작년도에 많이 올랐던 요인은 단순하게 정책 때문이 아니라 작년 초에 풀린 세계적인 이 많은 유동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 불과 아직 만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유동성의 어떤 그 홍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리는 스탠스를 취하고 뭐 연준에서 자산 매입을 줄이는 그런 신호를 사인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이게 저금리가 쉽게 끝날 수가 없는 우리 인체와 비교하자면은 만성 질환이다. 이게 어디 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뭐 급하게 입원한 게 아니라 당뇨, 혈압처럼 이게 나을 수가 없는 고질병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본질이 아직까지는 그대로 그 불씨가 사그라들지언정 전소되지 않은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금리와 유동성 이거는 기초적인 문제, 경제의 가장 기초 베이스에서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나기가 어렵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진단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규제 정책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순응하는 어떤 그 경제 이런
지론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 반시장 정책 또 시장에 개입하더라도 최소한의 개입을 오랫동안 주장해 오셨는데 지금 일단은 이 규제 정책이 일방통행으로 오면서 그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많이 속출한 상태인데요. 밑에 내용 좀 보시면은 이제 수요 억제책을 많이 썼고 더 나아가서 거래 금지책, 예를 들면 재개발도 거래 금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마찬가지고, 뭐 분양권 전매도 마찬가지고 여러 면에서 이제 거래를 금지시키는 이런 정책을 쓰면서 시중에 유통 매물,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매도인 분들이 시장에 팔겠다고 내놓는 것도 공급입니다. 뭐 정부에서 신도시를 개발해서 이 어떤 뭐 공터에다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만 공급이 아니라 우리 동네 부동산에 우리 매도인 분들께서 나 이거 팔고 싶다 내놓는 것도 공급인데 이런 규제가 겹겹이 쌓이면서 또 양도세 중과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매도를 아예 희망하지만 포기한 분들이 너무 많으면서 시중에 유통 매물이 급감했다. 근데 매물이 기본적으로 급감하게 되면은 매수자 우위와 매도자 우위에서 완벽하게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짚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시장이 그래서 저는 이제 왜곡됐다고 봅니다. 이 시장 왜곡의 부작용이 지금 거의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가 아니냐. 그러면 임계점이 붕괴되는 순간 어떻게 될 것이냐.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거의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시중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정책 선회를 기대하고 있고, 아무튼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은 전세든 매매든 이렇게 시중에 매물이 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역사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시중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바뀌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다면은 소량의 거래만으로 굉장히 큰 폭의 호가와 실거래가가 뛰어버리는 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동성 문제 잠깐만 더 깊숙이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유동성 문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변이되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유동성의 문제는 이 유동성 총량의 문제였습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많다. 이게 1차 유동성의 어떤 문제였다면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은 이렇게 많아져 버린 유동성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게 유동성 문제의 변이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금 서울시 통계를 보게 되면은 서울의 주택 중에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의 매수 비율이, 쉽게 말하면 외지인 매수 비율인데요,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또 반대로 서울이 아닌 지역의 부동산의 통계를 보더라도 거기 살고 계시지 않은 다른 지역 소유자분들이, 일종의 외지인분들이 매수하는 비율이 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돈이, 시중에 풀린 이 많은 돈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움직이고 있다. 양도 많은데, 물의 양도 많은데 유속까지 빨라지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수요는 이동하는 것인데, 지속된 수요 억제책이 수요를 사라지게 만들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규제가 좀 덜한 지역으로 수요 몰이를 하는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진단 계속됩니다. 자, 네 번째, 매매가 전세가 동반 상승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상승하는 것은 일종의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현상이고 일종의 기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전세가 움직이고 일정 시차를 갖고 매매가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전세가 매매를 선행하기 마련인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매매, 전세 할 것 없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 꽤 지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서울의 이 25개 구 중에 작년에 이 현상을 띈 곳이 한 7개 구가 있었다면 올해는 현재 13개 구로 확산되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 보통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진단 중에 일종의 이 시장의 부작용을 나타내는 증상이 아니냐 해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현재 상황 진단입니다. 5번째, 갭 메우기 그리고 갭 벌리기가 지금 현재 여러 시장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것도 일종의 기현상이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갭 메우기는 뭡니까? 부동산이 이제 선두 그룹이 있고 중간 그룹이 있고 뭐 후미 그룹이 있다. 이렇게 어떤 서열을 굳이 매긴다면 시장이 움직일 때는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 있는 선두 그룹 부동산들이 먼저 도망치죠. 상승을 하죠. 그러면 중간 그룹 따라가고 마지막 후미 그룹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선두 그룹이 먼저 도망치는 것을 갭 벌리기라 그러고 중간과 후미 그룹이 선두 그룹을 따라가는 것을 갭 메우기라고 부르는데 어느 지역은 지금 갭을 메우고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갭을 벌리고 있고 거의 뭐 난리도 아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복잡한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도 현재 우리가 좀 진단해봐야 되는 기현상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수급 밸런스가 붕괴됐다. 수요 공급은 어찌 됐든 균형점을 찾기 마련인데 이게 이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가면서 원인은 시중의 매물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서도 임대인이 일단 지금 뭐 주도권을 완벽하게 갖고 있고 또 매매 시장에서도 매도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요 공급의 균형점이 우리가 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전세를 예를 들더라도 보통 뭐 전세가 시세가 5억이었다. 여기서 오른다라고 했을 때는 뭐 5억 5천, 뭐 5억 6천, 7천 많이 오르면 그렇게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앞자리가 바뀌어버리고 또 심지어 앞자리가 2번 바뀌는 매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금액에 계약을 체결하든 안 하든 그거는 당사자분들의 자유의사겠습니다만은 오죽하면은 임대인 분들이나 매도인 분들이 이 정도로 호가를 띄워서 부를 수 있겠는가? 왜 그러냐? 매물이 없으니까요. 매물이 많으면 그런 매물들을 내놔봤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매물이 원체 없다 보니까 하나 뭐 이렇게 뭐 비싸게 던져도 사실 보유 매물이 없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매도인 분들의 호가 낚시질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의 병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전세 가격 왜곡 현상도 현재 부동산 시장 진단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떤 단지는 전세 가격이 3등분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 상승, 5% 이렇게 5% 증액하는 전세 싸겠죠. 그리고 아예 신규 계약 이거는 뭐 시세만큼 다 부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있습니다. 갱신 청구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청구 쓰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점을 찾은 또 전세 금액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인데 전세 가격이 A, B, C 1, 2, 3 이렇게 3등급화되어 있는 가격 왜곡 현상도 현재 문제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가격 왜곡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6억 이하, 또 6억에서 9억 사이, 또 이제 뭐 6억에서 9억 사이, 또 이제 9억에서 15억, 또 15억 넘어가면 아예 대출이 안 나오죠. 이렇게 어떤 그 이제 가이드라인을 그면서 매매 가격에도 왜곡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 12.16 대책이 나오면서 처음 나왔던 그 15억 대출 금지 이제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14억 5천, 14억, 13억 5천 그러니까 아무튼 약간의 서열 차이가 있었던 부동산들이 지금 다 15억에 만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가격 왜곡 현상이 맞고 우리가 아파트를 고를 때 실수를 하지 않으시려면은 12.16 지금 현재 시세보다도 12.16 대책 그러니까 2019년 말에 나왔던 12.16 대책 이전 시세를 확인하시고 그 시세대로 서열을 인지하시는 게 실수를 줄이실 거다. 분명히 서열 차이가 나는 부동산인데 지금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유사해졌고 동급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이걸 실수를 줄이려면은 현재 가격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수준이구나 보시면 안 되고 반드시 12, 16 대책 이전 시세를 확인해서 서열에 대한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진단 이제 봤고요. 전망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나면 이제 대응 전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망 가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지금 크게 4차까지 급등이 왔습니다. 4차 급등이 왔고요. 거의 뭐 매년 한 번씩 급등이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마지막 이제 5차 급등 이번에 오른다면 이제 현 정부 임기 중에 마지막 5차 급등인데요. 저는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올 하반기에서 내년도 대선 전에는 이 일이 크게 번질 것 같다, 불거질 것 같고 5차 급등을 1, 2, 3, 4차와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예상입니다. 5차 급등은 좀 다를 것이다. 뭐가 다르냐? 굉장히 복합적으로 벌어질 거다. 예를 들면 아파트만 오르는 장세가 아니라 유형을 거의 가리지 않고 또 뭐 서울 복합만 오르거나 또는 서울은 잠깐 쉬고 수도권만 오르거나 또는 서울 수도권이 쉬고 지방만 오르거나 이런 시장이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 매매 가리지 않고 움직일 것 같다. 결국 뭐냐 이거는 우리가 두더지 게임과 비교한다면은 우리가 동시에 한두 마리 튀어오르는 것도 때리기가 어려운데 동시에 4마리, 5마리가 한 번에 여기저기서 튀어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갈 상황이 좀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5차 급등 후에는 사실 전망이 무색해지는 때가 올 것이고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른 대응이 현실적인 전략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전망해 드린다면은 현 정부 마지막 5차 급등이 다가오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전망은 앞서 봤던 우리 갭 메우기와 이 갭 벌리기 이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번져 나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밑에 조그만 글씨 좀 보시면 인접 지역 및 인접 지역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마포가 오르면 옆에 서대문 오르기 마련이고 서대문 오르면 은평구 오르기 마련이고 은평구 오르면 삼성 오르고 삼성 오르면 또 3호선 타고 쭉쭉 갑니다. 이제 고양시로 이렇게 이 갭 메우기는 지역 인접 지역으로 이제 불이 이제 번져 나가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유사 금액대 부동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사 금액대 자 무슨 소리냐? 예를 들면 성동구 옥수동이나 뭐 동작구 흑석동이 또 오르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인접 지역이 아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금액이 비슷한 지역이 또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강동구 고덕동 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 상승이 이 갭 메우기가 번져나가는 현상은 두 가지 패턴이다. 첫 번째 인접 지역으로 번져나간다. 두 번째 뭐다? 유사 금액대 가까운 거리가 아닐지라도 유사 금액대 부동산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확산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전망해 보겠고요. 두 번째는 갭 벌리기인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고가 초대형 부동산 고가예요. 게다가 이제 면적도 커요. 초대형입니다. 자, 이런 부동산들이 지금 신고가를 속출하면서 갭 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예를 들면 강남에서도 우리가 이제 50평이 넘어가면 이제 큰 평수다 얘기하고 뭐 60평 넘어가면 초대형이다라고 부르는데 사실 강남에서도 뭐 60평 넘어가고 70평, 80평, 90평 이렇게 초대형들이 3, 40평대 오른 것만큼의 보폭으로는 못 올랐습니다. 그 비율로 못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몇몇 단지들에서 큰 보폭의 이 강남이 이제 고가 초대형 부동산들이 한 번에 퀸텀 이제 점프를 하는 그런 신고가가 나오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고 아직 신고가가 나오지 않은 이 고가 초대형 단지들 중에서 호가를 일단은 굉장히 높여서 부르는 단지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되고 있다. 그 현상이 5차 급등 때는 지금은 호가일지라도 5차 급등 시기가 도래한다면 이제 실거래가로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것 같다. 이렇게 갭 메우기와 갭 벌리기 확산을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주택
무주택자분들에 대한 전망인데요. 무주택자분들의 선택은 굉장히 극단적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살고 있는 우리 이제 무주택자분이 계시다고 했을 때 아마 두 가지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 전세 유지가 안 될 겁니다. 전세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냐, 월세로 가든가 반전세로 가든가 아무튼 이제 월세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런 선택으로 가든가, 이게 1번. 2번, 두 번째는 이제 뭐 영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주는 못할지라도 내가 이제 뭐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소유하는 뭐 그런 갭 투자. 그러니까 아예 극단적인 소유로 가든가 아니면 전세를 포기하고 이제 월세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두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우리 무주택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가점이 일단은 3기 신도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점이 50점 후반이 사실 그래도 안정권은 아닙니다. 50점 후반이 안 되시거나 50점대 중반도 안 되신다면은 저는 솔직히 좀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서울에, 나는 3기 신도시보다는 서울에 청약을 시도하고 싶다. 60점 중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3기 신도시나 뭔가 좀 다른 쪽으로, 서울은 어렵습니다.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 청약 시장이 우리가 어떤 뭐 나의 어떤 뭐 결정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운에 맡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더 이상은 지켜보면 안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신축 아니면 어떻습니까? 좀 지역을 다운그레이드 하거나 좀 연식이 작은 이제 구축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또 강북권도 괜찮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내가 실거주하는 집이 아닐지라도 현금성, 전세는 현금성 자산이니까요. 자산이 현금성에 이렇게 치중된 것보다는 실물 자산이 일단은 지금 인플레, 이게 사실 이게 그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자산 인플레이션 현상이 이게 초반인지 중반인지 후반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미국 대통령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전세라는 현금성 자산에, 본인의 자산에 올인하시는 것보다는 나는 내가 설령 월세나 반전세 살지라도 전세를 활용해서 나의 자산을 각 소유하심이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망 네 번째입니다. 이 주택자 갈아타기는 지속될 것이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항상 만나는 가장 흔한 상담은 저 써 있는 1주택자 갈아타기 상담이에요. 이 상담이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내가 현재 뭐 예를 들면은 뭐 성북구에 살고 있는데 나는 뭐 저기 동대문구 쪽으로 가고 싶다. 뭐 성동구 쪽으로 가고 싶다. 또 성동구에 계신 분들은 강남 3구로 뭐 가고 싶다. 등등등,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위를 이게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장하고 또 발전하고 수익이 더 늘면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인데, 지금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다라는 것이고, 지금 양도세가 이렇게 중과세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시중에 나오는 매물들 중에 다주택자분들의 매물은 좀 만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거의 이 1주택자분들이 갈아타기 하실 때 기존에 소유하던 물건이 이제 팔겠다고 나오는 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매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현상은 일단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갈아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어찌 됐든 상위 서열로 가야 된다. 이 말은 뒤집으면 내려가는 갈아타기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은 뭐 강남을 팔아서 우리가 뭐 분당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내려가는 갈아타기는 당연히 안 되겠죠. 두 번째, 동급 갈아타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서열이 비슷한데 괜히 부대 비용만 실컷 내고 뭐 사고 파는 게 지금 매물도 많지도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단기간에 하나를 팔고 하나를 사고 이 두 번의 계약서를 쓰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그 고생을 하고 뭔가를 시도했으면 그게 상응하는 대가가 내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동급으로 갈아탄다? 이것도 권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갈아타기는 위로 올라가는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위로 올라가는 갈아타기 하려면 당연히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겠죠. 그런데 나의 자산 투입 그리고 누구나 무리를 하지 않고는 상위 서울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무리 선에서 가급적이면은 위쪽으로 일단 갈아타는 선택이 맞고, 두 번째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을 좀 짚어드린다면 이겁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두 가지 갈아타기를 시도했다가 생기는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갈아타기를 하려고 집을 팔았는데 본인은 사기로 한 집을 못 사신 거예요. 나 팔았고 내일 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갑자기 1억 더 달라, 뭐 1억 5천 더 달라. 그러니까 나는 팔았고 사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 뵙니다. 이게 갈아타기의 첫 번째 리스크죠. 두 번째는 샀는데 먼저 샀어요. 자기께 안 팔린다. 안 팔린다. 이런 이 상반된 개념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고 팔고 동시에 하다 보면은 위험이 존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 두 가지 위험 중에, 그러니까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시든 간에 위험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현명한 선택할 수 있는 위험은 팔고 사는 것보단 사고 파는 게 그나마 운신의 폭이 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 안 팔리면 전세 주고 내가 잠깐 이렇게 나도 뭐 반전세로 가든 월세로 가든 팔 수 있는 기회라도 우리가 포착할 수 있다라면은 내가 팔았는데 못 사버리는 리스크는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떤 전문가를 만나든 그분은 못 도와드립니다. 복구가 안 되는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제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고 팔고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데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은 같은 날에 잡아서 이 사고 팔고의 시간을 가장 이제 밀접하게 붙여서 오전에 사고, 오후에 팔고, 이런 식으로 당일에 계약을 하더라도 꼭 요 순서를 거의 지키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전망 볼게요. 다주택자 얘기입니다. 무주택, 1주택 받고 다주택자 전망은 버티기가 지속될 거다. 저는 이 양도세 중과세와 제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이 다주택자 분들이시잖아요. 이 양도세가 지금 여러분 최고 세율이 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은 현재 82.5%입니다. 네. 각종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은 양도세가 최고 세율이 82.5%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그 입장이 돼 보시면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분들의 이런 그 버티기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큰 오판이 이겁니다. 양도세를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결국에는 팔겠지. 이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종부세도 심하지만 이 버티기 하면서 제일 힘든 건 이제 그 뭐죠? 종부세죠. 보유세가 이제 종부세, 재산세, 이게 제일 힘든 건데, 그게 힘들어서 파는 순간 양도세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잘못된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분들이 버티기를 하기 위해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 보유세가 결국 누구에게 전가되냐? 임차인. 여러분 앞에 화분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 화분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는 거예요. 물을. 그러면 당연히 윗부분부터 젖죠. 하지만 그 물이 내려갑니다. 밑에가 흥건해집니다. 그 사이 위에는 마릅니다. 이게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세를 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그 위쪽에 상위 그룹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지만은 이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주택자분들은 이렇게 이제 고세율 속에서는 팔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만약에 다주택자분이 계십니다. 자, 3주택자예요. 이분은 뭘 하나 팔면은 80%까지는 아니고 한 70%대의 양도세를 내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못 팔고 있는데, 못 팔고 버티다 보니까 그 집이 한 1억 떨어진 거예요. 1억이.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내가 버티다가 1억을 손해봤구나, 그냥 팔 거,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어차피 세후로 계산해야 됩니다. 시세는 1억이 빠졌는데 세후로 계산하면 내가 한 3천만 원
손해봤네. 3천만 원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의 입장이 된 상태로 정책을 짰다면 조금 더 좋은 정책을 짰을 것 같은데, 이게 안 파는 것을 오히려 강제화시키는 정책이 아니냐, 그런 답답함을 토로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버티긴 지속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전망인데요.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 풍선 효과인데, 비주거용이 뭐죠? 이제 주택이 아닌 부동산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상가, 그리고 뭐 우리 토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 그리고 오피스텔, 그 다음에 요새는 생숙이라고 이제 생활형 숙박 시설까지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빌라가 오르는 것도 이제 초유의 사태이긴 합니다만은, 생숙이라는 정체성을 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조차도 경쟁률이 크고 또 피가 붙고, 어디 뭐 생숙 청약할 거 없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단순하게 주거용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비주거용 부동산까지 이제 퍼져 나갈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이제 토지 부분인데, 토지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 보상이라도 정말 이제 풀리는 날에는, 네, 우리 이제 겪어봤습니다만은 거의 뭐 굉장히 높은 비율로 부동산 시장에 재투입되더라. 이거는 우리가 참여정부 시절에 다 통계나 여러 가지로 확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가장 머리 아픈 게 토지일 것이고, 그리고 토지를 꼬집는 이유는 집값이 오르는 것과 이 땅값이 오르는 것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력이 다릅니다. 집값이 올라서 우리가 받는 고통보다 땅값이 올라서 세상에 번지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가끔 이제 현장 이렇게 막 다닐 때 그 붕어빵이나 길거리 음식 막 사 먹어요. 그리고 보통 이 동네는 1,000원에 어느 정도 수준에 주는지 거의 땅값과 다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국은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보상이 풀리는 날에는 지금 가뜩이나 머리 아픈 이 유동성 문제 속에서 훨씬 더 불이 지펴지는 부작용을 우리가 연출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2가지 공급 부족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다. 자, 7번째 전망입니다. 2가지 공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도시나 뭐 재개발 재건축이나, 그러니까 이제 신규 주택을 이렇게 지어주는 거죠. 이게 공급이고, 2번째는 뭐다? 시중에 팔겠다고 우리 개인분들이 내놓는 것도 공급이에요. 당연한 공급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 신도시나, 그러니까 신규 입주 물량 공급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거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공급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그러면 지금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파트 새로 지어지는 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시중에 매도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우선인데, 이게 양도세 중과세를 정상화시키지 않고서는 벌어지기 어려운 현상이기 때문에 정책 선회 없이는 그렇게 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와서 정책 선회는 어렵다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 2가지 공급 부족 현상이 동시에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최근에 우리가 봤던 성남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을 보면서 3기 신도시 보상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또 예상을 해보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3기 신도시의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도시 이 계획 실현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공사기간이 아닙니다. 보상가 협의입니다. 그럼 보상가 협의 기간을 맞춰야지만 공급 스케줄이 맞춰지는 건데, 보상가 협의를 맞추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달란 대로 줘야 됩니다. 그다 우리의 혈세고, 그게 유동성을 다 이게 더 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이 2가지 공급 부족 현상이 동시에 벌어질 것이다. 특히 내년도에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도 이제 공급이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면서
입주 물량도 줄면서 뭐다 시중 매도 매물까지 줄어드는 이 두 가지 공급 부족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현 정부 5차 급등으로 가는 그 역량의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 원인의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자, 전방 8번째입니다. 묘수 없이 미봉책망 속출. 그러면 자,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이제 정부의 정책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것이냐. 자, 이 부분을 전망해 보는 것인데 묘수가 없습니다. 묘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미봉책을 더 쓰는 거예요. 미봉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얼굴에 막 뭐가 났어요. 왜 났냐? 이 내장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얼굴에 막 뭐가 났는데 계속 피부약만 발라주는 거죠. 이 미봉책이죠. 자, 요거밖에 쓸 게 없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다 썼고 우리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재현했죠. 거의 3년 만에 다 썼습니다. 다 썼고, 그러니까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기존 거를 더 강화시키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상태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더 확대 지정해서 일단은 내년 대선까지는 좀 그렇게 좀 막아보려고 하실 텐데 이게 그 전에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런 문제를 짚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망 봤으니까 대응 전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산 규모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뭐 본인의 선택이지만 무슨 소리냐? 재산세 너무 많이 내. 종부세 너무 힘들어. 일단은 나는 다주택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건보료도 많이 내야 되고 다 힘들어. 정리할 수 있겠죠. 더 힘든 새로운 고민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 길을 택하시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쪽 편에 서서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저쪽 편으로 가면 좀 덜할 것 같은 거예요. 최소한 이 고통은 사라질 것 같은 거죠. 이건 사라지죠. 근데 저쪽으로 가니까 뭐죠? 다른 유형의 고통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겪는 스트레스보다 저쪽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더 큰데 당장 이 스트레스를 내가 없애고자 갔다. 힘듭니다. 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집이 두 채인데 다주택이니까 한 채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단순하게 그냥 5억 원짜리 부동산 뭐 두 채를 가지고 있다. 이걸 정리해서 다 팔아서 한 7억짜리 부동산으로 갈아탄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자산 규모를 사수하라는 말이 뭐냐?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산 규모는 내가 2주택에서 5억짜리 두 채라면 내 자산은 10억입니다. 설령 내가 들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닐지라도 전세를 주고 있을지라도 전세는 빚이고 부채고 부채도 자산입니다. 자산의 정의가 뭡니까? 자본금 더하기 부채입니다. 이게 내 자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억 자산에서 7억 자산으로 가는 이런 자산 규모를 축소하는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거다. 이런 선택을 해서 만족하는 분을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내가 조금 해방될지라도 나의 자산이 이게 줄어드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화폐 가치 얘기 잠깐 해드리면은 이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거 봅시다. 이 부동산이 있습니다. 뭐 지금 10억 간대요. 근데 이게 5억이었거든요. 한 3년 전에. 그러면 이제 이 현상을 두고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야, 5억짜리 부동산이 10억이 됐어? 2배나 올랐네. 제정신이 아니네. 미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명은 이제 10억 가지고 이거밖에 못 사? 10억의 역할이 고작 저거 하나 사면 끝나는 거구나. 자, 전자와 후자가 뭐가 다르냐면 전자는 부동산 가격이 변하는 것 자체에만 반응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 분은 뭐다? 부동산 가격보다 그 전에 뭘 본다? 돈의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졌네. 옛날에 5억이면은 최소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 걸렸는데 이제는 10억 가져야지만 그때 당시 할 수 있었던 일을 하나 할 수 있구나. 저는 후자의 관점이 좀 더 현명한 관점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어찌 보면 집값이 너무 오르네라는 표현보다는 돈이 가치를 너무 빨리 상실하고 있네. 저는 이 표현이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산 규모를 일단 사수하는 선택을 대응 전략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주택 수보다 자산 규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택 수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옛날에 회계학을 이제 배우겠다고 제일 먼저 배운 게 자산의 정의였어요. 자본금 더하기 부채. 아, 빚이 자산이구나. 그러면 나 이거죠. 어떤 사람이 돈 1억 갖고 있습니다. 집이 뭐 매매가가 5억, 전세가 4억이었습니다. 그러면 5억과 4억의 1억 차이라면은 이제 뭐 요즘 말로 1억 갭 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있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1억으로 내가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좋아. 하지만 내가 4억이라는 전세 빚을 져야 돼. 난 빚 지는 게 싫어.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포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빚을 지기 싫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자산가가 되기 싫다. 부채가 자산이라니까요, 여러분. 부채가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됐든 자산 규모를 지키자. 그러면 이 자산 규모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적극적 납세는 필수 조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금도 절약하면서 절세까지 하면서 내 자산 규모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거야가 아니라 없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자산 규모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그 첫 번째 희생이 뭐다? 적극적 납세. 그래서 밑에 부재, 절세가 능사가 아니다. 세금 아끼는 게,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세무사분들 세금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자산가가 적으신 이유가 절세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자산 증식에 수반된 절세가 아닌 오로지 절세.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확실하게 하나 희생하시고 내가 하나를 버리고 여러분이 둘 이상 취하셔야 되지. 나는 아무것도 버리고 싶진 않고 난 욕심이 적으니까 하나만 얻을래.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버리시고 둘 이상을 취하시는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상위 서열 갈아타기는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은 대신 이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상급지로 갈아타는 건데 첫 번째, 서열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서열.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어느 지역 얘기 딱 하면 여기가 당연히 상급지지. 이거 이제 뭘 물어 이렇게 그냥 대번 아시는 분이 있는 반면 나 모르겠는데 어디가 상위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또는 거꾸로 본인은 내려가는 갈아타기 했는데 본인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갈아타기를 하고 오셔서 본인의 어떤 이 갈아타기의 결과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도 종종 만나요. 그래서 이 서열을 헷갈리실 때는 전문가 조언이 필요할 것 같고, 혼자서 이 서열의 판단을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짬짬이 하루에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아파트 5개 정도 단지만 꾸준하게 시세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신다면은 이 서열 파악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신축 아파트들 한번 시세 쫙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년 차 넘어가는 거 구축 아파트 한번 쭉 보시고 요거를 계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최소한 서울 시내에서의 시세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하시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텐데 정말 만납니다. 그래서 상위 서열 갈아타는 거 괜찮고 중요한 포인트는 중대형 평수를 우선해서 보셔라. 그러니까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가급적 예를 들면 이거죠. 20평대 알아보다가 30평만 알아볼까? 40평만 알아볼까? 또는 20평만 알아보거나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 원칙과 예외가 있다면 원칙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죠. 소형이 달렸고 대형이 걸었죠. 근데 지금 지금의 원칙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보다는 일단은 걷고 있는 말에 올라타는 게 이렇게 올라버린 시장에서는 원칙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막 못 뛰고 걷고 있었던 말이 뭐냐? 일단은 대형들입니다. 2013년도 저점 대비 예를 들면 소형이 뭐 3배 이상 다 오르는 상황 속에서 아직 2배밖에 못 오른 그런 대형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은
내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나마 큰 평수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은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다. 이 부분을 일단 짚어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 자, 가점이 애매한 무주택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축 아파트라도 도대체 당첨이 될 수 없는 가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40점대 가점 맞추기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 50점 후반, 뭐 60몇 점, 이거는 진짜 그거 당첨되는 거 부러워할 것도 없는 게 정말 수십 년을 그렇게 무주택으로 사신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면은 그 이상 벌고도 남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가점이 애매하신 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때가 오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축 아파트 알아볼 때도 마찬가지로 대형, 중형, 소형 순서대로 조사를 하시는 게 이 시국에서는 저는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격 왜곡을 주의하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가 많은데 거품이 잔뜩 껴있는 부동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제 예를 들면 GTX가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세요. 상담하다 보면. 그래서 경기도 외곽권인데 GTX가 들어온다. 사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서울 강북보다 더 비싼 그런 것들을 덥석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일단은 포인트 좀 짚어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호재는 많은데 거품이 잔뜩 껴있는 부동산보다는 서울 강북 지역에서 특별한 호재가 없을지라도 서울 강북 지역에서 아직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은평구든 성북구든 강북구든 서남부에는 뭐 구로구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GTX 호재가 없더라도 경기도 외곽권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이 아닐까,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가격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아파트, 세 아파트를 놓고 고민하실 때 지금 현재 시세가 비슷할지라도 꼭 뭘 확인하자, 2019년 12월 16일 12.16 대책 이전 시세를 확인하셔야지만 올바른 서열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네요. 자, 전략, 7번째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산 내 큰 평수가 좋습니다. 예산 내. 지금 보면은 강남에서는 거의 거래가 없었던, 예를 들면 이제 뭐 반포 자이의 90평대나 반포의 뭐 우리 레미안 같은 경우 80평대 제일 큰 것들인데 호가가 지금 현재 현실화되고 있고, 반포 자이도 신고가 이제 속출하고 있고, 뭐 한 번에 오르는 과정에서 뭐 3, 4억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압구정 같은 경우도 쭉 보셔야 돼요. 이걸 꼭 말씀드릴게요. 내가 압구정하고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 그래서 나는 압구정 시세 내가 알아서 뭐하냐 하시는 분, 자,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반포가 시세 선행 지표로 활용이 잘 되어 왔습니다만, 지금부터 시세 활용 지표, 그러니까 시장을 선도하는 방향성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것은 압구정 시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압구정에서 신고가가 나오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움직이면 타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갯 메우기처럼 번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까지 불이 다 번질 겁니다. 그렇게 상위 서열 잘 확인하시고, 마지막 조언은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한데 알아두세요. 뭐냐, 주택 건설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공부를 해주세요. 자, 무슨 소리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지 한 50평, 뭐 100평, 좋아 60평, 거기다가 내가 뭐 다세대 빌라를 짓는다, 소형으로 뭐 6층 5층으로 지었다, 뭐 16세대 20세대 지었다. 자, 이랬어. 건설임대 사업자 내고 내가 지었다 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재산세를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다 피할 수 있습니다. 다라 그랬습니다. 제가 다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도세에서 주택수 포함 다 피할 수 있고, 그리고 10년 후에 여러분 파실 때 양도세 장특공제 70% 제공이 됩니다. 이게 옛날에 매입임대 사업자에게 줬다가 다 사라진 혜택이 아직은 건설임대 사업자에게는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부해 두신다면 절세를 크게 하면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길이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봤죠. 이제 현황 진단, 그다음에 이제 향후 전망, 그다음에 뭐예요?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했으면 좋겠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 이데일리 이 웨스토어 행사를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2번 정도 했는데, 어찌됐든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오늘 언급해드린 고민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시라면 현명하게 잘 판단하셔서 도움됐다. 뭐 그거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이데일리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행사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뒤 강의도 잘 들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상 박병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